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천사 헤스티아입니다. 오늘은 도서출판 더 숲에서 출판한 류시화 시인의 산문집인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를 소개하겠습니다. 책 표지에 내가 묻고 삶이 답하다 이 한 문장에 끌려서 저는 이 책을 구입했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궁극적인 물음에 답하는 상실과 회복에 관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여러 편의 산문으로 엮었습니다. 이 책은 순서대로 읽으셔도 좋고 차례를 보면서 제목이 끌리는 부분을 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읽으셔도 좋을 듯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류시화 작가님의 글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출판사 서평에 보면 이 책이 쉽게 읽히면서도 섬세하고 우리를 근원적인 질문과 해답들로 이끌어가는 감각이 시인답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책을 소개할 때 서문부터 읽어드리잖아요. 이 책도 마찬가지로 서문부터 한 문장 한 문장이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내가 묻고 삶이 답하다. 젊었을 때 나는 삶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졌었다. 진리와 깨달음에 대해, 행복에 대해, 인생의 의미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그 질문들의 삶이 평생 동안 답을 해주고 있다. 그때는 몰랐었다. 삶에 대한 해답은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스승을 찾아 나라들을 여행하고 책들을 읽었으나 내게 깨달음을 선물한 것은 삶 그 자체였다. 이것은 우리는 자신이 여행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행이 우리를 만든다는 명제와 일치한다. 작가든 독자든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나가는 일이다. 타인의 기대나 정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답을. 어느 날 삶이 말을 걸어올 때 당신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어떤 상실을 겪고 아픔의 불을 통과했다 해도 삶에게 예라고 말할 수 있는가? 계속 거부당해도 삶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가? 여기 모은 산문들은 내가 묻고 삶이 답해준 것들이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내 글이 위로나 힘이 되진 않겠지만 나는 다만 길 위에서 당신과 함께 인생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뭄바이 부근의 명상센터에서 지낼 때의 일이다. 한 한국인 여성이 심한 정신질환으로 고통받아서 내가 신경정신과 의원에 데려가게 되었다. 먼저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진료 예약을 하면서 증세를 설명했다. 우리가 도착하자 의사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친절하게 맞으며 의자를 권했다. 검은 뿔테 안경에 지적인 인상이었다. 우리가 앞에 앉아 의사는 나에게 이름과 나이, 결혼 여부, 과거의 병력, 인도에 온 이유 등을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내 대답을 받아 적었다. 그러더니 나더러 입을 벌려 혀를 내밀라고 하고는 검안경으로 내 눈의 홍채를 살폈다. 그리고 두통과 환청에 시달리는지 물었다. 나를 환자로 착각한 것이다.
내가 아니라 옆에 여성 때문에 왔다는 말을 할 겨를도 없이 의사는 내 외모와 분위기를 보고 나를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단정했다. 그리고 내 말투와 시선과 혀의 색깔까지도 모두 그 관점에서 판단했다.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나는 더욱 엇나가는 대답과 행동을 보였고 의사는 확신을 갖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는 동안 정작 환자인 여성은 전개되는 상황이 매우 흥미롭다는 듯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둘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렇게 해서 나는 난데없이 인도인 전문의로부터 정신착란증 진단을 받게 되었다. 타인이 생각하는 나는 내가 아닐 때가 많다. 사람들은 나를 만나지만 사실은 내가 아니라 자신들이 상상하고 추측하는 나를 만난다. 오래 만난 사이에도 때로는 그 접점이 너무 멀어서 진정한 만남이 불가능하다. 한 번은 네팔 카트만두의 원숭이 사원에서 다리를 쉴 겸 거린들 옆에 앉아 있는데 한국인 아주머니가 다가와 오루피 동전을 던져주고 사진까지 찍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나를 알아보고는 왜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느냐고 야단을 치는 것이었다. 나는 일부러 나 아닌 척을 했고 그녀는 다시 한번 사진을 찍었다. 나는 타인이 말하는 누구여야만 하는 나가 아니며 어디에 있어야만 하는 나가 아니다. 나는 살아있는 존재이므로 매 순간 다른 나이고 어디에 있을지 스스로 결정하는 나이다. 따라서 타인이 생각하는 나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자신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불행과 불만족은 시작된다. 그때 우리는 자신이 가진 변화의 가능성을 부정하게 된다. 우리 자신은 하나로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변화하는 무수한 모습들의 종합이기 때문이다. 라다크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호랑이의 줄무늬는 밖에 있고 사람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 그 내면의 줄무늬는 타인이 읽어내기 힘들다. 그 줄무늬는 삶 속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면서 성장과 변신의 그림을 그려나간다.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나의 외모와 겉모습이며 두 번째 기준은 과거이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닐 때 본 나에 대한 인상으로 나를 정의 내리는, 실제로는 그 시기에 나와 대화조차 제대로 나눠본 적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난다. 자신들이 기억하는 먼 과거의 이미지를 나의 참 모습이라고 믿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것은 사실 몇 달 전 혹은 몇 년 전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 사람이 지금은 변화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 절대로 달라질 자가 아니라고 부정한다. 인간이 자신의 편견과 판단에 대해 갖는 신뢰는 실로 놀랍다. 니체는 즐거운 지식에서 썼다. 우리는 자주 오해받는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봄마다 껍질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나무와 같다. 우리의 정신은 끊임없이 젊어지고 더 커지고 더 강해진다. 누군가의 현재를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는 계속 자라고 가지를 뻗는 나무와 같아서 매일 변화하고 껍질을 벗을 가능성을 언제나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날마다 만나는 관계이거나 친밀한 사이라 할지라도 지난 밤 혹은 오늘 아침 내가 어떤 내적 변화를 체험하고 낡은 옷을 벗었는지 알 길이 없다. 작자 미상인 다음의 글에 나는 동의한다.
사람들은 당신의 이름은 알지만 당신의 스토리는 모른다. 그들은 당신이 해온 것들을 들었지만 당신이 겪어온 일들을 듣지 못했다. 따라서 당신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결국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당신 자신의 생각이다. 때로는 자신과 자신의 삶에 최고의 것을 해야만 한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길. 방황한다고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문화의 길을 걷겠다고 집과 결별하고 노숙자가 되자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다. 시를 쓰고 밤새워 책을 읽느라 학교는 낙제를 했다.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국어 교사가 되는 행운을 얻었으나 포기하자 사람들은 미친 것 아니냐고 했다. 잡지사를 다니다가 반년도 안 돼 퇴사했을 때 그들은 왜라고 물었다. 돈을 빌려 클래식 음악 카페를 열었다가 석 달 만에 문을 닫자 사람들은 그새 망한 것이냐며 의아했다. 거리에서 솜사탕 장사를 시작하자 그들은 정말? 하고 눈을 의심하다가 한 계절 만에 접자 뒤에서 웃었다. 솜사탕은 한철 장사이다. 가을에 출판사에 취직했다가 봄에 퇴사하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서울에서의 생활을 버리고 경기도 산 중턱 버려진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나에 대해 포기했다. 산에서의 생존이 한계에 부딪혀 여의도의 회사에 다니자 사람들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렸다. 바바하리다스의 성자가 된 청소부 원서를 읽고 그 책을 번역하겠다며 회사에 사표를 내자 다들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만류했다. 그 원고는 재미없다는 이유로 몇 군데 출판사에서 거절당했다. 불법 체류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뉴욕으로 떠나자 꼭 그래야만 하는가 하고 사람들은 질문했다. 2달 만에 가진 돈을 전부 털어 인도의 명상센터로 가자 차라리 뉴욕에 있을 것이지 하며 혀를 찼다. 다들 내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 했다. 아닌 사람 한 명 없는 서귀포로 이사하자 사람들은 계절마다 놀러 오면서도 외롭겠다고 했다. 2해 만에 서울로 돌아오자 그 좋은 곳을 왜 떠났느냐며 아쉬워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는 무모하지 않느냐는 말을 밥 먹듯 들어야만 했다. 정상이 아니라는 말도. 인도에만 자꾸 가자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 유럽에도 가고 중국에도 가라고 조언했다. 해마다 인도를 계속 가니 인도가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잠언 시집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의 원고를 완성하자. 출판사들은 시 읽는 독자가 적다며 출간을 거절했다. 인도를 10번 여행하고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을 썼을 때 인도 기행문을 읽을 독자는 없다며 출판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프랑스나 스페인 기행문을 쓰면 여행 경비를 대겠다는 제안도 했다.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의 인생 수업을 번역하자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며 또다시 거절당했다. 그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자 상업적인 작가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방황한다고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모든 여행에는 자신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목적지가 있다고 독일의 사상가 마르틴 부버는 말했다. 그 많은 우회로와 막다른 길과
무너뜨린 과거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그 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길을 가는 사람이다. 공간의 이동만이 아니라 현재에서 미래로의 이동,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과정도 길이다. 인간을 호모 비아토르라고 하는데 떠도는 사람, 길 위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삶의 의미를 찾아 길을 떠나는 여행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방황하며 스스로 가치 있는 삶을 찾아 나서는 존재를 가리킨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구도 여정 자체를 길이라 했다. 호모 비아토르는 길 위에 있을 때 아름답다. 꿈을 포기하고 한 곳에 안주하는 사람은 비루하다. 집을 떠나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진 사람만이 성장해서 집으로 돌아온다. 우리는 항상 선택 앞에 놓인다. 한 가지 길의 선택은 가지 않은 많은 길의 포기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좋은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약초를 연구하기 위해 찾아온 UCLA 인류학과 전공자 카를로스 카스타네다에게 야키족 인디언 돈 후앙은 말한다. 그 어떤 길도 수많은 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너는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하나의 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을 걷다가 그것을 따를 수 없다고 느끼면 어떤 상황이든 그 길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마음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그 길을 버리는 것은 너 자신에게나 다른 이에게나 전혀 무례한 일이 아니다. 스스로에게 이 한 가지를 물어보라. 이 길에 마음이 담겨 있는가?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길은 좋은 길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길은 무의미한 길이다. 마음이 담긴 길을 걷는다면 그 길은 즐거운 여행길이 되어 너는 그 길과 하나가 될 것이다.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길을 걷는다면 그 길은 너로 하여금 삶을 저주하게 만들 것이다. 한 길은 너를 강하게 만들고 다른 한 길은 너를 약하게 만든다. 죽는 날까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것이 삶이다. 따라서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 길에 기쁨과 설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자신의 다름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길의 어원이 길들이다임을 기억하고 스스로 길을 들여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야만 한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내가 옳다고 느끼는 길을 정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나의 인생이다. 다수가 선택하는 길을 벗어난다고 해서 낙오되는 것이 아니다. 보편적이라는 기준이 오류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담긴 길을 걸으려면 편견의 반대편에 설 수 있어야 한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이 당신의 여행을 이해하리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길이지 그 사람들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의 답이 아니라 자신의 답을 찾는 것이 호모 비아토르이다. 마음이 담긴 길을 걷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나란히 걷는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에서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의 뒤를 쫓는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담긴 길을 걷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가고 싶은 길을 가라. 그것이 마음이 담긴 길이라면 마음이 담긴 길을 갈 때 자아가 빛난다.